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남은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릿과 관련해서는 이제 C+11부터는 여기에 원래는 예전에는 클래스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제 11부터는 이 클래스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타입 네임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새 키워드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 키워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썼던 소스들이 컴파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type nam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어떤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키워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키워드를 재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기능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가독성이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요 T라는 것이 복합 타입뿐만 아니라 원시 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클래스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 키워드 도입하는 것을 꺼리는 게 현실이지만 C++에서 과감하게 type name이라는 키워드를 새로 도입해서 클래스 대신에 type name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인자 템플릿을 또 도입했습니다. C++ 이전에는 가변인자를 받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니까 C++ 이전에 이제 가변인자를 받는 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printf에 썼던 arg 이런 것들을 썼어요. 이런 걸 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printf처럼 여러분들도 가변인자를 받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템플릿에 가변인자를 받는 범용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 이 방법대로 하기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점점점 써가지고 가변인자들을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인자도 내가 가변인자 쓰겠다고 이렇게 ts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ts 점점점 해가지고 요 arg는 가변인자다. 그리고 이 가변인자라는 것은 요것도 제가 아마 이 지난 학기 강의할 때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 동일 타입을 여러 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타입이 여러 개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732는 같은 타입이 여러 개 온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은 타입이 여러 개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요걸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타입들이 오면 이게 어떤 타입이 오는지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프로그램 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가변인자를 만들면 서로 다른 타입의 인자들이 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타입의 인자들 오는 것을 처리하도록 프로그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다른 타입 같은 타입이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타입이 오지 않더라도 이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요 args를 또다시 또 점점점 써서 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4732로 분류해주면 4는 요 값이 되겠고 나머지 732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4와 또 732가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2라는 거 하나 전달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일을 처리하는 요 코드를
다중 정의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C+17에서는 이 fold라고 하는 또 아주 복잡한 것을, 뭐 복잡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중 정의하지 않고도 요 하나로, 요 두 개 정의하던 것을 요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을 그냥 쓸 수 있어요. 무슨 요 가변 인자의 점점점이 아니라 그냥 점점점을 쓰면은 이제 요 형태대로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요것을 또 right fold, left fol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현하면 이제 요렇게 해석이 되고, 요렇게 구현하면 요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잡한 범용함수를 만들 때만 필요한 기능이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복잡한 걸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변인자 템플릿이 이제 C++11에 도입이 됐다. 그리고 17에서는 요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fold expression이라는 것이 또 도입이 됐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즉 함수를 어떤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재로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환 타입으로도 우리가 함수를 반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고요. 기존의 C에서는 함수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 C에서 있었지만 되게 불편했어요. 쓰는 것이. 문법이 복잡해서 그것을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C++11부터는 이제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미리 함수를 정해놓고 그 주소를 줘가지고 함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함수 호출할 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요게 람다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 일회용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일회용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함수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하는 기능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짝수들만 더해주는 것이고, 요건 3의 배수인 애들만 더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준다기보다는 count if니까 2의 배수, 그러니까 짝수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해주고, 그 다음 것은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ount if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함수를 받고 싶냐는 것을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bool, int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가 받고자 하는 함수는 반환 값의 타입이 bool이고 정수를 하나 받는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함수를 인자로 받고 싶을 때 그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이렇게 범용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범용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자로 매개 변수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C++11부터 도입된 함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C++의 확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람다 표현식을 도입했고,
std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의 매개 변수,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 매개 변수 타입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parameter 목록, return type, 그 다음에 body. 근데 요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고, 그러면 보통 함수는 뭐냐면은 함수는 입력과 그 출력을 서술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매개 변수 목록이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는 return type, 이름, 매개 변수 목록, 몸체죠. 그러면 몸체는 여기로 가고요. 매개 변수 목록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 타입은 여기로 가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뭐냐 하면은 캡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쓰면서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매개 변수는 여기서 그냥 함수 몸체를 정의할 때 쓰면 되는데, 요 람다 표현식이 정의되어 있는 요 환경에 있는 요 word라고 할지 count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요 C 말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 전달하고 싶으면 여기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표시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캡처입니다. 캡처. 근데 이 캡처를 할 때 참조로 캡처할 수도 있고 복사로 캡처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코르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익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언어에 추가된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언어에 추가된 기능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C++11 라이브러리 이후에 추가된 라이브러리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스마트 포인터는 이제 동적 할당을 하는데 동적 할당을 하면은 C++에서는 new를 쓰고, 그리고 동적 할당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머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줘야 돼요. delete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ew, delete를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 포인터는 자바에서처럼 동적 할당을 하는데 반납은 프로그래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브러리가 저절로 이제 필요 없어지면은 반납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바로 스마트 포인터인데,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은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선언할 때 약간 복잡하고요. 사용은 편리해요. 왜냐하면 이 사용은 기존의 포인터 쓸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는 연산자를 재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포인터를 쓰는 것과 내가 new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과 아무런 사용하는 이때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납은 안 해도 되죠. 반납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선언은 약간 복잡하다. 근데 사용할 땐 편리하다. 반납은 내가 안 해줘도 된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지만,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이렇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쓸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겠고, 차라리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것 대신에 내가 직접 new, delete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사용할 때 꼭 동적 할당이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동적 할당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함수에서 원시 타입이 아닌
무거운 것을 반환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C++17에서는 의무적으로 뭐가 돼요? RB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또 굳이 우리가 동조 할당해야 되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2의 경우에는 이제 RBO가 있으니까, RBO 최적화가 있으니까 또 한번 우리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스마트 포인터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두 개만 설명드리면 유닉 PTR과 쉐어 PTR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 PTR은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늘 하나만 가리켜요. 하나의 포인트만 가리키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한하면은 나중에 반납할 때 편하죠. 그 포인트만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이제 반납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닉 PTR을 쓴다는 것은 이제 뉴 딜리트를 내가 직접 써도 뭐 그걸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유니크 PTR을 쓴다는 것은 스마트 포인터이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라이브러리가 무지 편한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쉐어 PTR은 이제 포인터가,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요 유닉 PTR이나 쉐어 PTR을 만들 때는 이 make unique, make shared라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바람직하고, 유닉 PTR은 오직 하나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포인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변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꿀 때 무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동쪽 배열이 필요하면은 이거는 쉐어 PTR은 불가능하고 유닉 PTR만 가능한데, 실제 동쪽 배열이 필요하면은 스마트 포인터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뭘 쓰면 돼요? 벡터 같은 자료 구조를 쓰는 것이 동쪽으로 이제 공간이 늘어나지는 그런 자료 구조를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쓸 일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대신에 쓸 수 있는 std array라는 게 도입됐고요. 이거는 배열을 뭘로 처리해 준다? 객체처럼 처리해 준다. 그래서 뭐 객체처럼 처리해 주니까 아주 다양한 그 벡터처럼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추가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추가되지 않았고요. 똑같이 기존 배열하고 특성은 똑같습니다. 용량도 고정되고요. 똑같아요. 단지 객체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 배열을, 이 std array 객체를 인자로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일반 배열을 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냥 강아지를 전달하나 배열을 전달하나, 이제 std array를 전달하나 강아지 하나 객체를 전달하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대입도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먼트, 요거는 조금 또 어려운 개념인데 시험업 제가 한 번 더 하고 한번 슬라이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 한번 드리면은, 이게 또 요 완벽 포워딩이라는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C++11이 이제 하면서 거기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이제 move semantic하고 perfect forwarding,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인데, 그것과 이제 관련된 게 인플레이스먼트예요. 인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코드를.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있고, 이 벡터에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추가를 하는데 학생 벡터예요. 학생 벡터인데 여기 보면 푸시백 S로 했습니다. 그럼 이 S는 L 밸류니까 요게 보면 요게 호출이 되겠죠. 요게 호출이 되겠고, 여기서 전달되는 비용은 저렴해요. 그런데 이 객체 자체가 이 벡터 안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서 복사가 내부적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복사가 이루어져서 그 벡터에 유지돼요. 따라서 s.setName 해가지고 바꾸면은 이 s의 값을 바꾸다 하더라도 이 벡터에 저장된 객체의 값은 안 변해요.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 복사가 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임시 객체가 전달이 되면 이 안에서는 이렇게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고요. 그럼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그 안에서는 또 이동 대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아마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별로 perfect forwarding이라는 것이 아마 필요 없을 텐데, 실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C+11부터는 도입이 됐어요. 요게 inpla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C++11 이전에는 자료 구조를 벡터, 스택 뭐 이런 자료 구조들 보면 inplace로 시작되는 어떤 메소드들이 없었어요. 근데 C+11부터는 다 inplace로 시작되는 이런 삽입하는 것들이 있고, 이 inplace는 객체 자체를 받지 않고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생성자의 인자들을 받습니다. 인자들을 받고 그 안에서 어차피 복사를 하니까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inplace는 객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들을 받아서 그 안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를 이제 그 자료 구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복사나 불필요한 비용들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인플레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인플레이스라는 걸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생성자니까,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니까, 생성자들은 어떤 생성자가 있으면 다양한 개수의 인자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타입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가변 인자 템플릿. 즉, 다양한 개수의 인자들이 와야 되겠고, 그 다양한 개수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수 2개 오나, 정수 하나 오고, 더블이 오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오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필요한 것이 periodic template, 가변 인자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 가변 인자를 받아서 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생성자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효율적으로 생성자를 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 포워딩이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복잡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요 점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것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인플레이스를 이해하려면 왜 인플레이스를 도입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왜 인플레이스, why 인플레이스,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nplace를 그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구현은 how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가변 인자와 그 완벽 포워딩 두 가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좀 한번 생각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제 C++ 수업에서는 설명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C+17에 도입된 몇 가지 그 라이브러리들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첫 번째 스윙 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y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스윙 뷰는 스윙의 읽기 전용 버전이고요. immutable 불변객체 자바의 스윙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std 옵셔널은 자바의 옵셔널과 유사한 거니까 한번 요거는 제가 요번 자료 구조 때 한번 가능하면은 한번 포함해서 그 예제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하나 들어왔는데 타입이 고정되지 않는 그렇지만 안전한 그런 SCDN이라고 하는 타입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A가 여기 보시면 B는 43 그러니까 4.3이니까 더블인데 그 다음에 B는 문자열이 됐어요. 이렇게 타입이 바뀔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이런 것까지 도입하는지 참 C++ 참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C++ 11 이후에 언어에 들어온 변화와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중요한 기능들을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 이해하신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 몇 가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반드시 좀 이해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좀 꼭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대략적으로 좀 정도론 추상적으로는 겉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들은 그냥 내가 좀 전문적으로 C++를 사용하고 싶으면 조금 한번 나중에 요 자료를 갖고 있다가 모던 C++를 내가 좀 효과적으로 쓰고 또 전문적으로 쓰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구나. 그런 내용들을 내가 좀 학습해 봐야 되겠구나 할 때 학습해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 거기 어떤 출발점으로 요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노트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